America's future will be determined by your dreams and your visions. For some of you will travel where no man has ever traveled before. Some of you will fly the fastest planes that have ever been built. Reach the highest altitude that man has ever gone to. Whether you serve in the skies above or on the ground below, each of you will step forward to defend your country. The American people support you. They are counting on you, and they believe you truly do represent the best. 줄어드는 조선 역량과 추월당한 함정 보유량으로 끝없는 위기설을 맞이한 미 해군. 그런데 흔들리는 미국의 야성은 해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공군마저도 점차 줄어드는 작전 역량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제껏 미군의 야성이 이렇게 흔들렸던 적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보고서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항공우주 싱크탱크인 미첼 항공우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 공군의 조종사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 공군은 조종사들의 대량 전역으로 인해 2024년 동안 1150개의 공석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조종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미국의 항공 전력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조종사를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태국과의 모의 공중전 훈련에서 그리펜에 참패당한 중국은 곧바로 자국 공군력의 실태를 분석했고 중국 공군의 에이스로 불리던 리중화 공군 대교는 미숙한 실력의 중국 조종사를 패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조종사들은 정면에 비해 측면과 후면의 위협에는 부주의한 모습을 보였으며 1950년대에나 먹혔던 공중전 전략인 태양을 활용해 전투기를 은폐하는 구식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후 중국은 서방의 공군 전술에 대응하고 자국 조종사들의 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은퇴한 전투기 조종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경계해야 한다는 국내외 군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군사 팽창 속에서 미 해군에 이어 미 공군마저 흔들린다면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는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흔들린다는 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이 직간접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이 군사 팽창을 시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는 나라가 한국으로 분석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중국의 군사 팽창은 한국을 뒤흔들기 충분한데요. 따라서 한국도 미국의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만의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전투기 조종사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껏 강력한 미군의 전투력은 타국을 압도하는 강력한 항공 전력에서 나왔습니다. 애초에 미국 공군조차도 미 육군의 항공대에서 출발한 부대이며 그만큼 미국은 항공기가 처음 전선에 등장했던 1900년대 초중반부터 강력한 항공 전력에 많은 관심을 두었던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정체를 모르는 군대를 만났을 때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진다면 그건 미군 부대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힘을 상징했던 것은 막강한 항공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싱크탱크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기체 노후화로 인해 조종사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종사 양성과 퇴역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조종사 양성이 퇴역 인원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게 된다면 군사적으로 큰 충돌 발생 시 미국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첼 항공우주연구소는 2023년 미 공군의 전투기 기종별 임무 수행 가능 비율을 기재하며 미 공군 전투기의 임무 현황을 언급했는데요.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그나마 F-16 계열의 전투기는 임무 수행 가능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지만 5세대 전투기인 F-22와 F-35는 50% 내외에 머물러 있으며 F-15 계열도 6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모든 전투기가 100%로 가동되고 단 한 명의 조종사도 누락 없이 모든 편제를 채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투기는 보유한 기체 중 일부가 유지보수 작업에 투입되거나 훈련이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 보유 수량이 모두 전투에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며 조종사 양성은 최소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모든 인원을 완편하고 임무에 투입할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호소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군사훈련 체계가 엉성한 개발도상국에서 이 정도의 조종사 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것과 1,0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첨단 전투기를 수없이 보유한 미국이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요. 게다가 여기에 불을 지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훈련기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T-7에서 또 한 번 사출 좌석 문제가 지적된 것입니다. 미국은 노후화된 T-38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보잉과 손을 잡고 T-7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T-7은 잦은 개발 지연 문제와 사건 사고로 인해 미 공군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꺼리튜브에서도 T-7의 많은 문제를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2025년 2월에 밝혀진 최신 소식에 따르면 T-7의 비상 사출 시스템에서 심각하고 위험한 결함이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사실 T-7의 사출 좌석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20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진행된 각종 테스트에서 T-7의 사출 좌석이 조종사의 바이저를 파손하고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더해 사출 후 낙하산 사용 시 충분한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미 공군은 보잉의 이를 수정할 것을 지시하며 T-7의 개발은 상당히 지연되었는데요. 이후 보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이러한 문제가 100%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 국장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잉은 T-7의 사출 좌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개선과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비상탈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더 작고 가벼운 여성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거나 250노트 미만의 속도에서 조종석을 사출하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T-7의 발목을 잡고 있던 문제 중 하나인 사출 좌석 문제는 현 시점에서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계속해서 연기되는 생산 일정은 도무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T-7은 각종 문제로 인해 대량 양산 시작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을 더 늦춘 상황이며, 시제기 생산 대수도 기존에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미 공군도 자신들의 성능 제한보다 더 나은 성능 요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잉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미 공군의 조종사 문제가 해결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상황 속에서 미 공군의 조종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의 여파는 한국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항하고 양국의 군사 협력과 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T-50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미국이 T-7을 뒤엎고 한국의 T-50A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뛰어난 성능의 T-50은 미군 조종사 양성을 위한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 공군이 T-50 계열을 임시로 대여하여 부족한 조종사 양성에 투입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요. 일례로 한국은 기존의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T-50을 개발함과 동시에 임시로 미국의 T-38 훈련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개발 기간 동안의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처럼 미국도 한국의 T-50을 활용하여 자국 조종사를 양성하고 양국의 군사 협력을 증대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T-50은 현존하는 고등 훈련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F-16, F-35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F-35는 복좌형 모델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전투기보다 숙달된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좌형 모델이 존재하는 전투기들은 새로운 조종사가 배정되었을 때 경험 많은 조종사가 후방에 함께 탑승하여 훈련하며 기체 적응력을 높일 수 있지만,
복좌형이 없는 F-35는 이러한 방식의 훈련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숙달된 F-35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훈련 기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T-50 계열의 기체들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F-35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적의 기체입니다. 실제로 FA-50을 도입한 폴란드는 FA-50이 가진 근접 항공 지원 능력 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FA-50의 조종사들이 F-35로 기종을 전환하는 것이 쉽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T-50은 미국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F-16, F-35의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가장 적절한 기체라 할 수 있으며 T-7의 전력화가 기약 없이 늘어지는 미국에서도 대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도입할 전술적 가치가 충분합니다. 현재 미 공군의 전체 조종사 중 현역 비율은 고작 45%를 맴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예비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미 공군의 현실이며 이러한 방식은 향후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자국의 조선업이 쇠퇴하는 가운데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국의 보유 함정 수량을 추월당했으며 뒤늦게 한국 등 다른 조선 강국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 공군도 지연되는 T-7만을 바라보고 다른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 해군처럼 양적 측면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위험이 있는데요. 중국이랑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치밀한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1일 미 해군 T-50 영상입니다. 보잉의 T-7A 레드호크 소식을 전해드리면 또 재탕이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같은 내용 같아 보이는 소식이 많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새로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지난 몇 달간 미국 방산업계와 군사 전문지들을 들썩이게 한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잉이 개발 중인 초음속 고등 훈련기 T-7A 레드호크의 양산 시점이 또다시 연기된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계획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한 번 늦춰진 일정이 다시 2026년으로 밀릴 확률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T-7A의 초도 작전 능력 시점도 2027년에서 2028년을 넘어 2029년 이후로 한참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미국 공군 측은 추가 테스트용 기체를 더 투입하면 2027년 11월 정도에는 IOC 달성도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미 여러 번 번복이 있었던 만큼 현지 군사 매체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디펜스 투데이의 특종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은 보잉에게 일정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현금 인센티브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보잉은 미 공군과 계약 시 고정 가격 계약으로 인해 이미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 자국의 언론에서조차 미 공군을 이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상 미 공군이 보잉에게 빨대를 꽂힌 격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만약 미국이 록히드 마틴과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T-50 계열을 차세대 훈련기로 골랐다면 이런 대규모 일정 지연이 없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당시 보잉이 파격적인 절반 가격 제시와 디지털 설계 등 혁신 기술을 강조한 것이 승부를 갈랐지만 결국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이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미 공군 관계자들도 처음 T-50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T-50 계열은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검증 과정을 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폴란드가 대량 도입 중인 FA-50 역시 고등훈련기를 경전투기로 개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그 잠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T-7A 개발이 이렇게 끝없이 지연되면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구형 T-38 탈론을 계속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기체는 이미 기체 노후화로 운용 유지 비용이 늘어나고 결정적으로 안전사고 위험까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차세대 훈련기 사업에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보잉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당초 보잉의 T-7A는 디지털 설계 제조 공정 간소화 그리고 낮은 가격이라는 삼박자를 앞세워 미래 전투기 훈련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미 공군도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보잉이 책임진다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발 과정에서 전자식 스틱 설계 결함, 시험 비행 중 예기치 못한 소프트웨어 이상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어느 하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 이어지다 보니 개발 기간은 길어지고 보잉은 투자 비용 초과분을 자비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이제는 당장 목돈이 급한 상황이라 보잉이 인센티브를 받지 않으면 프로젝트 지속이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건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 사업 역시 일정이 2년가량 미뤄졌다는 사실입니다. 미 해군도 해군용 모델인 보잉 T-7B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T-7A 공군형이 완성도 못된 상태에서 해군형으로 개조 개발에 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보잉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일부러 사업 일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는 T-50 계열 전투기, 특히 해군형 훈련기 개념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가칭 TF-50N에 의외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미국 해군이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자국 업체인 보잉의 모델을 아예 배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T-7A의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도저히 기한 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T-50 계열 전투기가 한국에서 생산한 전투기는 맞지만 100% 국산 전투기는 아닙니다. 록히드 마틴과 기술 협력으로 라이선스비를 지급하고 개발한 전투기인데요. 더 정확히 말해 초기 개발 비용 분담과 관련된 비율은 70% 대 30%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수출 시 기술 로열티는 대략 13에서 20% 수준에서 록히드 마틴이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록히드 마틴은 핵심 기술 제공과 관련된 일정 비율의 로열티 수익을 얻고 카이는 생산과 판매, 수출에 따른 주도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억지를 부리자면 록히드 마틴 쪽에서 미 공군과 미 해군의 공격적인 로비 활동을 펼치면 미군 훈련기로 도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등지에서도 T-50 계열의 수출 성과가 이어지며 한국 항공기술도 이제 꽤 쓸만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T-50 계열이 완전 무장 시 경공격기로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 강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세계 여러 나라에서 T-50이 활약상을 보일수록 T-7A와의 격차가 좁혀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 그럼 왜 미 공군이 보잉에 빨대를 꽂혔다는 표현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미 공군은 고정가격 계약에 따라 추가 부담을 질 이유가 없으니 초과 비용은 보잉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태도였습니다. 보잉도 수주를 따기 위해 저가 공세를 펼쳤으니 그 결과 발생한 손실을 감수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T-7A가 제때 나오지 않으면서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양쪽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 공군은 전력 공백과 T-38 노후기체 유지 비용 증가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종사 양성을 위한 선행훈련 기체가 부족해지면서 미국 전투력의 핵심인 미래 항공전력의 운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보잉의 훈련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수면 위로 올려버리면 사업을 확정지은 미 공군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때문에 지금이라도 T-7A를 끌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일정이 또다시 늦어지면 국회나 예산당국으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을 공산이 분명할 것입니다. 또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만약 노후화된 구형 T-38 탈론으로 훈련하다 인명사고라도 난다면 미 공군은 국민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는 것은 명백할 텐데요. 이 때문에 결국 미 공군은 인센티브 계약을 새로 만들어 보잉에게 당근이라도 줘서 빨리 개발 일정을 앞당기려는 모양새입니다. 변경된 계약서 내용을 따져보면 반드시 해야 할 설계 수정은 당연히 보잉이 책임지고 하되 추가 사양을 넣어 T-7A 능력을 높여주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식입니다. 예컨대 항속거리를 더 늘려준다거나 테스트용 양산기 4대를 적시에 납품해 비행 실증을 앞당긴다면 현금을 더 얹어주겠다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초기에 미 공군이 추가 비용을 일절 내지 않을 것이라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것은
그만큼 미 공군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T-38의 가용률은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이며 조종사 훈련 과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베테랑 교관 파일럿들도 제대로 된 훈련이 되지 않아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잉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T-7A의 개발을 지지부진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잉은 이미 10억 달러 이상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일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면 나쁠 게 없다는 상황입니다. 또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연이은 위기로 대규모 구조 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어 인원 조정 후 T-7A 사업에 올인할 것이라고 업체 관계자는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미 해군이 훈련기 모델 변경을 검토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UJTS-TA 사업이 2026년 이후로 지연되면서 카이는 TF-50M 같은 해군 운용형 고등훈련기 모델을 적극 제안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미국이 자국 방산업체를 패싱하고 한국 기체를 들여올 확률은 낮지만 적어도 협력 형태로 일부 부품 혹은 기술을 사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T-7A 공군형이 일정에 큰 차질을 빚고 또 해군형 T-7B 개발이 지연되면 미 해군도 훈련기 전력 공백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TF-50이 해상군용성 테스트만 무난히 통과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대체 수단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미국 방산 분야의 특성상 정치, 외교,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군용훈련기 시장만 놓고 보면 T-50이 이미 실전에서 FA-50으로 변용할 수 있는 융통성까지 보여준 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훈련기 사업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도전해볼 만하다는 식으로 그 의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산기술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